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은 여야 정치권이 가장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설 민심이 국민 여론의 바로미터, 하나의 척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설 연휴 직전에 내려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서 설 민심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또 성공회대 최준봉 교수와 함께 전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제 명절에 가족, 친지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면 정치권 얘기를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설에는 좀 특히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얘기가 오를까요? 뭐 연초부터 예. 대형 악재들, 특히 여당에게는 많이 이제 나왔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손혜원 의원 비리 의혹 문제도 있었고, 예. 최근에는 이제 김경수 우리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공모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 구속됐고, 예. 또 안희정 전 지사도 마찬가지로 권력형 성범죄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권으로서는 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설이나 추석 되면은 이제 민심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SNS가 있고 그럴 때는 이 다 보기 정보가 때문에. 아주 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서로 정보를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지하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지지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얻고 강화하는 효과는 굉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지역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3천만 명 이상이 이동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니까 설 민심이라는 거는 향후 전국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김경수 지사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국민 여론도 좀 많이 나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 지금 1심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뭐 판사의 재판이니까 그 자체를 뭐 존중하고, 다만 이제 재판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의를 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져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또는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재판 그 법리적 문제로 따져봤을 때 이게 과연 뭐 A라는 변호사나 B라는 변호사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설 민심에서 그런 부분이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현재 지금 뭐 민주당 여야가 각각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부분들에서 얘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안희정 지사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여성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더더욱 이제 예. 민감하게 얘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부분도 아마 이제 얘기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설 민심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얘기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교환하면서 이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겠죠. 물론 뭐 자기의 생각을 잘 굽히지는 않겠지만 얘기를 듣다 보면 또 뭐 서로가 서로의 얘기에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 만나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명절에 정치권 얘기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얼굴 붉히는 예, 일은 그런 일이 없길,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자, 이제 정치권에선 김경수 지사 선고와 관련해서 프레임 전쟁이 한창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는 대선 불복이다, 그리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공세는 헌법 불복이다라고 하면서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사법부를 마치 자신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공깃돌처럼 만든다면 저희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칫하다가는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교수님, 이 양당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요.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돼서 강도 높게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뭐 대한민국이 묻는다라는 저서에서는 만약에 이게 공정한 경쟁이었다면은 결코 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 댓글 관련돼서 야당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당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새누리당이 또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럼 대선 불복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대선 불복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그러네요. 있는 거냐라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1심 판결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모를 했다는 건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청와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최종 판결을 지켜보자라는 거죠. 지금 1심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심도 남았고 대법원 판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한쪽은 감히 탄핵 세력이 대선 불복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야당을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는 민주당의 대처 방식이 지극히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네. 판결에 대해서 뭐 합리적 비판할 수 있죠.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그것을 뭐라고 처음에 비판을 했냐면 이 사법농단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적폐 판사가 정치보복 판결을 했다라고 하는 정말 황당한 그런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그 패착이었었고 예.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고 한다면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그거는 결국은 권력 눈치를 보는 판사가 정치 재판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헌법 불법이냐 아니 대선 불복이냐 이런 걸 가지고 프레임 전쟁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민심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질 것이냐라고 봐야 되겠지만 가장 큰 그 나름대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저는 뭐 집권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청와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 숙고를 해야 될 단계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상호 의원이 사법부의 조직적 반란이라고 우리 쪽에서 말한 것도 과도했다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뭐 아닙니다만 우상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법 판사에 대해서 그 개인적인 공경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문제 제기를 위해서 그분의 과거가 이랬다,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또는 뭐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이걸 몰고 가게 되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상호 의원 말에 일정 부분 좀 동의하면서 얘기하면 말씀을 드리면 법리적 문제 가지고 따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재판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법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하는 부분을 좀 세심하게 얘기하면 국민들도 훨씬 설득이 잘 될 텐데 이제 너무 이제 뭐 적폐 세력의 조직적 반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리면 뭐 그거 너무 정치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어떤 그 독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뭐 의도에 어쨌든 간에 물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면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는 신뢰를 얻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고 이제는 법리적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1심 재판의 그 판결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 법관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호 의원처럼 방금 교수님의 말씀처럼 이 같은 생각을 하는 그 입장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대표라든지 아니면 지도부는 계속 지금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조직적으로 얼마나 되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이게 선을 넘었을 때는 그것이 도리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도 있다.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세력이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도를 넘어서면 그 자체가 정치적인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의 지금 행태가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김경수 지사 판결 이후 그 다음 날 아침 신문들 전부 다 사설에 대해서 이제 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요. 진보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의 논조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은 한겨레 신문의 그 다음날 그 사설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엄중하다. 판결 내용대로 댓글 순위 조작을 공모했다면 민주주의 기초의 선거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향신문은 뭐라고 썼냐면 사설에요. 집권 여당이라면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법원을 모독하기에 앞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엄격하게 대했는지 자문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민주당은
댓글 조작의 수혜자로 주목이 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집권당인 민주당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도 이 진보 매체에서 이렇게 사설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지금 전체 한 130여 의석 되는 민주당 내에서 초재선 의원명이 90명 이상이 됩니다. 네. 근데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 전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침묵하고 있어요. 왜냐? 내년도 공천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주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이 끝난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 대한 비판은 결국은 증거와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인식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판결 이틀 만에 이제 입을 열었는데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당연히 대법원의 입장에서 할 수 예.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왜냐하면 물론 이제 판사 개인에 대해서도 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전력이 여쳤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재판이 끝난 상황에서는 그 재판의 법리적인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김명수 대법원은 그 얘기했어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복하게 되면 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해서 또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뭐 당연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법부 시장으로서.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독립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 표명도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제 어쨌든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뭐 저는 사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고요. 다만 법리적으로는 지금 김경수 지사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이 부분은 논란이 좀 있고 또 법정 구속한 부분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대선 불복이라는 프레임이 좀 부담이 된 것 같은데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선 불복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분은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다만 대통령이 그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대선 불복은 다른 거죠. 예.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똑같은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해서 대통령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요 2013년 9월 달에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랑 만나면서 그렇게 한 얘기가 있어요. 댓글 조작 때문에 내가 당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김한길 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뭐 이게 표현해서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갈등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얻은 득표율이 51.6%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2017년도에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후보가 얻은 그 격차가 무려 570만 표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조작 때문에 이 순위가 바뀌었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들이 명쾌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거 과정 속에서의 공정성 문제에 관련돼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예. 더 이상 우리 대선 과정, 선거 과정 속에서 댓글 조작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문제 제기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렇게 김경수 지사에 이어서 안희정 전 지사도 법정이 구속되면서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후보들이 이제 줄줄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 아직 뭐 차기 대선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 내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걱정할까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본인의 행동을 하신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그건 이제 나름대로의 판단에 맡겨서 해야 된다고 보고요. 김경수 사건은 1심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2심, 3심이 남아있는 상태고 1심에서 2심으로 바뀌어가면서 바뀌냐면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도 1심에 무죄 나왔다가 지금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홍준표 전 지사 같은 1심에 1년 6개월 받았지만 무죄로 결정 확정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케이스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심 판결이 모든 것이 확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뭐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같은 결과가 나올지 맞습니다. 예. 아니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1심의 결과가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1심 판결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이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박원순, 뭐 이낙연, 김부겸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뭐 5년 전부터 후보가 돼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새롭게 잠룡으로 크는 분들도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크게 뭐 대선 전국에서 뭐 대선 주자로 나오는 분들이 민주당에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여권의 유력 잠룡 중에 이제 순항하고 있다 이런 인사는 누구로 꼽히고 뭐 있죠? 지금 현재는 뭐 박원순 시장 예. 그리고 뭐 이낙연 총리나 김부겸 장관 정도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도 중요하고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뭐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뭐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뭐 문제가 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권에 관련된 나름대로 뭐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제 예. 빅데이터 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여권에서는 빅3가 부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요? 빅3에 대한 거는 긍정이 부정보다 많은 지금 그 사람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낙연 예. 전 지금 총리고요, 김부겸 장관 그리고 유시민 지금 이사장이시죠. 예. 이 세 분이 긍정이 부정보다 굉장히 높게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뭐 김경수, 안희정 이런 분들은 워낙 이제 타격을 받아서 그런지 부정이 긍정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여러 번 뭐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지도자라는 거는 이미지에 대한 지금의 여론조사는요. 그건 이미지 인지도 조사입니다. 예.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요. 얼마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 비전을 제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 확고한 자기 철학이 있고 그래서 따뜻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뭐 기억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김무성 전 지금 의원이죠. 예. 옛날에 새누리당 때 아마 거의 대선 주자 1위까지 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여러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지지도라는 거는 현재 형태의 스냅 사진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 상황이 좀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지금 한국당이 김경수 지사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저는 그거는 뭐 표명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1심 판결 가지고 대통령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2심, 3심까지 가봐야 된다고 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왜냐하면 김경수 지사는 끊임없이 지금도 무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게 2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또 대부분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고 발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 일단 이게 결과가 다 나온 이후에 그리고 나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발표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1심 끝나고 나서 발표하면 그럼 2심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게 뒤집어져 무죄다 이렇게 나오면 또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도 지금은 청와대가 뭐 입을 열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조금 생각을 생각하시나요? 달리 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 다른 것도 아니고 댓글 조작이란 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대로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있어야 지금까지 된다고. 청와대에서는 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얘기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과거에는 국정원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보고 그때는 아예 판결이 나오기도 전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최측근인 지금 김경수 지사가 관여돼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떠한 양식과 어떠한 방법으로 입장 표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부분 속에서 당당하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결백하다고 얘기한다면은 오히려 강도 높은 발언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나도 조사받겠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가 났을 때 나도 조사받겠다는 말을 수없이 요구하라고 그러는데 안 받아줬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이 판결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나도 조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의혹을 덮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예. 그냥 침묵으로만 계속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 가지고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벌써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단계라고 보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경향신문 이
진보 매체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 부분 속에서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도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딸 다혜 씨 해외 이주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콕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대통령 집권 3년차 징크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근데 뭐 대통령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있고 뭐 이게 뭐 한두 뭐 매번 정권 때마다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고 네. 물론 뭐 지금 있었던 뭐 안희정 전 지사나 뭐 안희정 전 지사 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개인적인 문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김경수 지사 문제 이 문제는 뭐 본인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뭐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밝힐 시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 활성화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사안대로 이거 뭐 그리고 또 사법부에서 하는 문제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지금 2월 말이면 맞습니다. 북미 정상회담도 하잖아요. 이 예. 문제라든지 경제 활성화 문제 좀 더 숙고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 부분에 본인 어쨌든 이 올해 안에 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지금 계속 비건이 오늘 도착해서 지금 대화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도 아마 중간에 대통령도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만약 북미 정상회담에서 장소 문제란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7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누구나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저는 뭐 YTN을 통해서 다 나와야 된다고 다 나와야 된다라고 다만 말씀하셨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결국 뭐 4명으로 이 컷오프를 하지 않겠습니까? 1차적으로. 다만 이제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TV 토론이라든지 합동 연설에 관련된 룰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셋업이 돼 있지를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합동 연설을 4번 하고 TV 토론을 2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홍준표 예. 전 대표 그 다른 주자들도 이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황교안 지금 전 총리는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좀 충고를 좀 해주고 싶으면은요 황교안 총리 쪽에서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선관위 거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이 룰 자체에서 당이 삐걱거리면서 전당대회 부분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예.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일방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충 수용할 수 있는 나는 언제든지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향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뭐 이걸 하나도 바꿀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깨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것도 좀 빨리 저는 매듭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게임의 룰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것이 또 잘 정리가 돼야지 공정한 경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누가 보더라도 좀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좀 수성을 계속하면 될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같이 함께 더불어서 이 경쟁을 치르고 거기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건 뭐 황교안 총리만이 아니에요. 모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러한 절차로 이어져야지만이 뭐 컨벤션 효과도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결국 내년도 총선에 임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이 비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지금 이 3강 구도인가요? 아니면 지금 1강 2중 구도인 건가요? 현재로만 보면 1강 2중 구도라고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조금 1강. 앞서 있는 것 예. 같고요. 나머지 오세훈, 이제 홍준표 두 분이 아마 경쟁하는 것으로 보이지는데 아마 이제 오세훈 지금 전 시장이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아마 맞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할 것 같은데. 예. 근데 본인은 좀 걱정하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하고 황교안 총리 2강 구도로 갈까봐 이제 그렇게 되면 본인은 좀 뒤로 쳐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TV 톤을 더 많이 하자.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부분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예. 저는 개인적으로 TV 토론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어느 정도의 장점과 강점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고 예.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정치판에서 얼마나 잘 견디실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의 테스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오세훈 전 시장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TV 토론을 좀 더 많이 하고 연설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많은 사람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국민들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황교안 전 총리 또한 보수 대통합을 이제 강조하고 나서면서 유승민 전 대표의 행보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근데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보수 대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대통합은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통합을 해요. 그거는 보수 대통합이 맞아요. 그러나 지금 당권 주자분들은 보수 대통합을 얘기를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일부 의원이나 유승민 지금 전 대표도 같이 함께 하는 것을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용어 선정에 있어서 조금 그 혼돈을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차기 당 대표로 선출된 분이 정말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여부가 앞으로 보수 대통합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또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말이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서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치적인 전략이라고 봐야 정치적 할까요? 전략이라고 예. 봐야겠죠.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네. 사실은 이제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친박 청산도 계속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지지층 예를 들면 지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지층 중에 TK 지역이나 아니면 친박으로 불려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본인이 선수를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친박의 대세인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먼저 치고 나오면서 친박이나 아니면 TK 지역도 민심을 좀 본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부분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친박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은 홍준표 전 대표가 그전에 했던 발언과 얘기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저런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한 번에 마음이 바뀔지 하는 부분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이제 당 대표 경선에서는 이제 대선 경선이 아니라요. 예. 집토끼를 잡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를 당원, 30%를 이제 국민 투표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책임당원 이번에 70% 중에서 50%가 영남 지역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일종의 그런 그 친박 세력을 업고자 황교안 전 총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점을 노리는 예, 거군요. 그걸 이제 예. 정확하게 이제 해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함으로써 본인이 이제 강력한 대여 투쟁과 더불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에 앞장서겠다. 나를 결국은 이렇게 전폭 지지해달라고 하는데 저렇게 나올 수 있는 또 이면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의 희생자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동정표를 사기 위한 뭐 그런 전략이다. 부분들도 예, 있고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다목적용으로 먼저 그 선두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까지 뭐 설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야의 공방과 한국당 전당대회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명지대 김영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